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문예술 지문이었고요. 난이도 최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틀리더라도 이런 지문, 좀 어려운 지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에 이런 지문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면 뭐 이걸 어느 정도 또 다른 방향으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 안에 이런 지문을 읽으려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실전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내가 그리고 진짜 뭐 한 11분 안에 우리가 글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베르그송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2분 안에 데카르트하고 베르그송 엄청나게 어렵고 많은 업적을 남긴 철학자들인데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100%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 나 알고 있어. 일부러 우리가 같이 보는 거야. 한번 봐봐. 자, 일단 일문단이 진짜 어렵습니다. 일문단이 장난 아니야. 근대 철학은 과학의 양적인 크기를 중시하는 사고를 수용하며 발달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대 철학이란 말도 불편한데 근대 과학의 양적인 크기를 중시하는 사고 뭐야? 과학에서 양적인 크기를 중시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즉 뒤에 나오는데 양화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했던 게 근대 과학이란 말이야. 양화가 뭐야? 말 그대로 숫자화. 자, 여기 수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자면 이 과학에 대해서 뭐 이게 1이다, 2다, 그치? 뭐 10도다, 25도다. 이런 과학, 이 근대 과학은 숫자로서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근대 과학은 숫자로서 현상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었는데 이 근대 과학의 영향을 근대 철학이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근대 철학도 숫자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지. 요 정도로만 이해하자고. 물론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일단 현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철학도 숫자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구나. 수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수로 무언가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던 거구나. 그치? 뭐 21.4kg다. 뭐 이런 수치화를 좋아했단 말이야. 근대 과학이 수치화를 좋아했고 근대 철학도 좋아했다는 거죠. 자, 또한 근대 과학은 맞아요.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통해서 자연에 접근하였다는 거지. 일례로 케플러는 우주 자체가 이 기하학적인 게 벌써 수학적이란 말이야.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에 따라서 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노력들, 그쵸? 여러 가지의 연구들을 진행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은 굉장히 어떤 현상, 어떤 자연 현상을 신적인 영역 혹은 뭐 신의 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수학으로 풀어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근대 철학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자연세계에 대하여 수학적 관점의 선험적 태도. 여러분, 선험적이란 말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험적은 경험적의 반대말이야.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야. 우리가 경험해 본 다음에 이게 1 더하기 1이 뭔지를 누가 알겠어. 1 더하기 1은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요런 것들이 경험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1 더하기 1은 경험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딱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하나하고 하나가 더해지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선험적, 절대 진리, 수학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러한 태도가 근대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자,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선험적인 1 더하기 1 이런 공식적인 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직관을 통해서 인식한 것들로 세계에 접근하려 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말인데 현장에서 너가 데카르트에 대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데카르트는 대상을 직관으로 전부 다 분절했다 이거야. 나눴다 이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눴다 이거야. 그래서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이라는 것을 찾고 이 단순 본성들을 다 복합한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데카르트도 이 세계 자체를 딱딱딱딱 자로 잰 듯이 나눠버렸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딱 찾아 그 다음에 이 단순 본성을 복합해서 세계를 이해했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했다 이거야 데카르트는. 자, 그러면 체크해 본다 이겁니다. 데카르트는 대상을 하나하나 딱딱딱 나눌 수 있다라고 본 입장이고, 뒤에 나오는 베르그송은요, 세상은 모호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 분절시킬 수 없어 라고 보는 입장이었다는 거야.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데카르트와 베르그송을 우리가 11분 안에 파악하는 포인트는 데카르트는 세상을 자로 잰 듯이 딱딱딱 나눴다고, 베르그송은 서로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는 게 세계의 사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며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경계가 모호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사물이다. 즉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딱딱딱딱 분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이 비교 대조가 되는 거지. 인물과 인물, 이 추상적인 인물들의 견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비교하는 거야. 데카르트 하나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베르그송을 옆에 두고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해서 베르그송을 읽어보면 데카르트는 딱딱딱 나눈 다음에 걔네들을 복합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베르그송은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은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룬다고 했구나. 즉 서로 다른 대상 인정해. 다시 얘기해서 각각의 이질성을 유지하되 얘네들은 모호하게 전체를 향해 통합되는 거야. 마치 무지개처럼. 뒤에 나오지만 오렌지색에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자, 이 어두운 색으로서의 붉은색과 가장 밝은 색으로서의 노란색 사이에 다양한 색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 모호한 어떤 그 우리 빛의 스펙트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지개 같은 스펙트럼 속에서 스며가면서 통합되는 과정을 느낀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더라도 데카르트와 베르그송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나눠봤을 때는 데카르트는 그렇구나 분절, 베르그송은 분절시킬 수 없다. 연속적인 전체,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게요. 자, 단순 본성이 뭐래요? 자, 더 나눌 수 없는 게 단순 본성이야. 다시 직관으로 분절하여 더 나눌 수 없는 게 단순 본성이라고요. 자, 그럼 2번 볼까요? 자, 단순 본성을 분절하였다. 다시 단순 본성이 뭐라고? 분절해서 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확인해봐. 직관으로 분절하여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고, 단순 본성이 뭐라고? 더 나눌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 정의를 파악할 때는요, 이 단순 본성의 뒤만 보면 안 돼. 단순 본성은 뭐뭐다 이렇게 서술어로 개념 정의하는 것보다 앞에 단순 본성을 꾸며주는 식으로 개념 정의하는 게 엄청 많아.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시간에 글을 읽을 때 단순 본성이 뭐야? 뒤만 보지 말고 앞에를 봐. 단순 본성이 뭔데? 앞에 보면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은 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단순 본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앞에서 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본성을 꾸며주는 수식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단순 본성은 그런 거였어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고, 뒤에 읽어보면 이제 데카르트는 결국에 나눌 수 있다 했고, 베르그송은 세상은 나눌 수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공감, 대상에 공감하면서 그 대상이 애매모호하게 연결돼 있는 걸 느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이란 얘기도 합니다. 그쵸? 통합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베르그송이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보기를 읽어봤을 때 직관적으로 베르그송은 맞아, 얼음이 녹는 현상 그리고 자신의 기다림을 통합하면서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요게 베르그송의 설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2, 3, 5는 제대로 다 이 수로 개념화된 시간 체험은 또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이고, 데카르트는 연속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쵸?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정답을 4번을 골라내야 한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서 인상주의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색들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연결되게 놔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데카르트는 아까 어떻게 되겠어? 다 자른 다음에 그걸 딱 합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서로 다른 색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 인상주의자는 마치 베르그송처럼, 그치, 분절됨이 없이가 너무 중요하잖아.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도록, 그쵸? 그래서 다 나눈 다음에 딱 합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어떤 애매모호함을 인정하면서 쭉 연속되는 전체, 그죠? 빛이 연출하는 그 색채 전체의 아름다움, 무지개 같은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변화를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은요.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후 얘가 누구였어요? 데카르트였어요. 근대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를 반박하는 입장이 누구였어요? 베르그송이었죠. 그 입장과 연관된 다른 분야가 그쵸, 인상주의였어요. 아, 정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거시적으로 읽는 연습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자, 얘도 쭉 읽어봤을 때 결국에 세상 이 세계에 대한 이해인데 세계를 딱딱딱 잘라서 이해하는 거냐, 아니면은 전체 분절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연속된 전체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시간이란 말을 하고 있고, 그쵸? 경험된 시간의 어떤 부분과 합치되고 있다.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다. 아, 베르그송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서 정답 4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의 색을 살리면서도 인상을 드러내 인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베르그송의 어떤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인상주의다까지 체크하시면, 자, 포인트는 뭡니까? 선생님, 이질적으로 독립되도록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감상자의 눈에서 섞이지 않고,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 인상주의라는 것은 색들을 다 합치는 대신 각각의 이질성을 다 살려 그 다음에 색들의 경계를 흐리게 표현하여, 앞에서는 어떤 워딩 썼어? 애매모호란 워딩 썼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한 가지 색이 다른 하나의 색으로 감상자의 눈에 딱딱딱 분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 그 각각의 색이 있긴 한데 그 각각의 색이 분절되는 게 아니라 섞여 들어갈 수 있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맞네요 선생님. 이게 섞이지 않고가 아니라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섞여 들어오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인상주의다 체크하시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번 문제,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참고하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Q&A방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떤 인물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했는데, 한 인물의 견해를 이해할 때는 다른 인물의 견해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철학 전체가 전부 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이었고, 세계를 딱딱딱딱 분절시켜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모호한 경계 속에서 하나의 전체, 이 모호함 속에서 이제 그 스며드는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르그송의 철학은요,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절될 수 없어.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직관적 체험을 중시한다. 그렇죠? 직관이라는 것이 베르그송에게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죠. 베르그송에게 직관이라는 것은
공감적 경험이자 통합적 경험을 의미한다. 직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상을 바라보고 공감하면서 그 애매모호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어떤 그 전체로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문이었죠. 한턴 포인트는 뭐라고요? 데카르트는 분절, 그 다음에 베르그송은 애매모호한 연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노력이 운을 이깁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다 운으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운을 이기는 것이 노력입니다. 왜?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운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멈췄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하는 게 승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치열한 1일 지문의 노력 속에서 모든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